집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연금 나오면 버틸 줄 알았어요. 주변 친구들 보면요.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70 넘어서도 대출 이자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집도 내 집이고 연금도 나오고 나는 괜찮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70살까지는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70살이 넘으니까 갑자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통장에 돈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은 없더라고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는 날도 생겼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올해 72살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아내랑 둘이 살고 있고요. 지금은 매달 비상금을 모으고 있어요. 가끔 여행도 가고요. 3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꿨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65살에 퇴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일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관리직까지 했죠. 젊을 때는 정말 안 쉬고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나간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퇴직할 때는 솔직히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죠. 퇴직할 때 재산을 한번 따져봤어요. 아파트 3억 원, 저축 4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월 60만 원, 이 숫자들을 종이에 적어놓고 아내랑 같이 봤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중간은 가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동창 중에 진수라는 친구는 아직도 전세에 살아요.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집값 오를 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왜 안 샀을까? 맨날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일찍 집을 샀지 입 밖으로는 안 꺼냈지만요. 또 다른 친구 명호는요. 집은 있는데 대출이 아직 남았더라고요. 70이 넘어서도 이자를 내고 있대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렇게 하소연하더군요. 퇴직금 절반이 대출 갚는데 들어갔어. 매달 이자만 40만 원이야. 하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거든요. 집 대출은 다 갚았고 전세도 아니고 내 집이니까 매달 나가는 이자 같은 건 없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낫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는 친구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심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진수나 명호보다 우리가 얼마나 나은지 알아. 아내도 동의했어요. 맞아. 집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대출 없는 게 어디야. 저희 아파트는 지방 중소도시에 있어요. 30평대 아파트인데 서울이었으면 꿈도 못 꿨을 가격이에요. 여기는 3억 원이면 이 정도 평수에 살 수 있죠. 월세 걱정 없고 대출 이자 낼 것도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어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더 강해졌죠. 집 있으면 됐지. 연금 나오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넉넉하진 않았어요. 국민연금 60만 원, 아내랑 합친 기초연금 30만 원 해서 월 9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돈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관리비에 공과금 내고 밥 해 먹으면 정말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에서 매달 50만 원씩 보태서 썼어요. 그렇게 하면 월 14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우리 둘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좀 빠듯하긴 했어요. 남는 돈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크게 쓸 일도 없고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밥 해 먹으면 되니까 140만 원이면 둘이 살 수 있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썼어요. 매달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적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맞았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아슬아슬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역시 우리 계획대로 되네.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가끔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돈 이야기밖리 했어요. 진수는 전세 만기 걱정을 하고
명호는 대출 이자 걱정을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자식한테 손 벌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 야, 수영아, 너는 그래도 낫다. 집 다 갚았잖아. 연금도 나오고. 그 말들을 들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심도 되고. 그래, 나는 괜찮아. 70살이 될 때까지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커다란 착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런 믿음이 착각이었다는 걸 7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괜찮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전세 사는 친구보다 낫다고, 대출 있는 친구보다 낫다고 안심했는데 그 모든 생각이 소용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정확히 3년 전 제 나이 70살이 되던 해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첫째도 병원이었어요. 저는 혈압약을 오랫동안 먹어왔거든요. 60대 후반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 달에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70살을 넘기니까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내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야 했죠. 먹는 약도 두세 가지가 기본이었어요. 아내는 저보다 더 하셨습니다. 무릎 주사를 맞으러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부부 병원비만 한 달에 15만 원은 훌쩍 넘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5만 원도 안 들었는데 어느새 3배로 불어난 거예요. 둘째는 경조사비 문제였습니다. 60대 때는 결혼식이 많았거든요. 조카 결혼, 친구 자식 결혼,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녔죠. 그런데 70살이 넘으니까 장례식 소식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선배가 돌아가시고,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장례식을 다녀야 했어요. 어떤 달에는 3번도 갔습니다. 부의금이 5만 원씩이에요. 한 달에 3번만 가도 15만 원이 훌쩍 나가는 거죠.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아내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이번 달도 경조사비가 많이 나갔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줄일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셋째는 명절이었어요. 자식들이 내려온다고 하면 물론 반갑죠. 그런데 그 반가움도 잠깐이에요. 시장을 봐야 하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줘야 하고, 추석 한 번에 쉽게 30만 원은 나갔어요. 설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전에는 그 정도 쓸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30만 원이 너무 커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한테는 말도 못했습니다. 명절이 부담스럽다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이 오는 게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삼켰죠. 하지만 통장 잔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쓴 가계부가 모든 걸 말해 주었어요. 월 14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중 고정비로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남은 90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해요. 식비 40만 원, 병원비 1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교통비 3만 원, 생필품 10만 원. 다 합치면 78만 원이 들죠. 이론적으로는 12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조사가 2번 겹치면 어떡해요? 명절이 끼면요? 갑자기 병원에 더 가야 하면요? 그럼 바로 적자입니다. 원래 퇴직금에서 50만 원씩 보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금액이 70만 원으로, 어떤 달은 80만 원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4천만 원이 있던 퇴직금 통장을 보세요. 3년이 지나니까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가계부를 보며 속삭이듯 말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비상금 다 없어지겠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더 벌 수도 없고, 덜 쓸 수도 없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아내가 했던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꽂혔어요. 화내는 투도, 짜증내는 투도 아니었어요. 그저 진짜 모르겠다는 듯한 무기력한 목소리로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왜 이러는 거야?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분명히 매달 들어오는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쓸 돈이 없어요. 매달 부족해요. 통장 잔고는 있지만 그건 비상금이라 손댈 수가 없고 손대면 진짜 끝장이니까요. 그런 기분 아시나요?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돈이 없는 기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나 요즘 힘들어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세 사는 진수한테? 대출 있는 명호한테?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오히려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끙끙대던 어느 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막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TV를 켰는데 노후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채널을 돌렸을 텐데 왠지 모르게 그날은 손이 멈췄어요. 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에 나온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노후가 무너지는 건 총자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예요. 그 한마디가 마치 벼락같이 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전문가는 계속 설명했어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현금으로 돌지 않으면 힘듭니다. 집이 10억짜리라 해도 매달 생활할 현금이 없으면 그건 가난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이거 와서 좀 봐, 우리 이야기 아니야. 아내도 같이 프로그램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딱 적어야 그날 밤 저는 다시 계산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뭔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싶었죠. 우리의 총자산은 얼마일까? 아파트 3억, 비상금 2천만 원, 합치면 3억 2천만 원이에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우리는 매달 이렇게 쪼들리는 걸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살고 있어요. 팔면 현금이 생기겠지만 팔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월세를 내며 살 수도 없고 자식들 집에 얹혀 살 수도 없는 노인입니다. 비상금 2천만 원은 더더욱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다하면 진짜 끝이니까요. 큰 병이 나면 어떡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결국 3억 2천만 원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제 손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0원이라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제야 정말로 깨달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돌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상태, 통장엔 숫자가 찍혀 있는데 손댈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게 우리를 옥죄던 진짜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 친구들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어요. 전세 사는 진수 친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매달 연금으로 150만 원 정도를 받은대요. 전세라서 관리비도 적게 나가고 대출이자도 없죠. 대출이 있는 명호 친구는 이자 40만 원을 내고 나면 120만 원이 남는데 그는 아직 가벼운 일을 해서 월 50만 원을 더 벌어요. 그런데 나는요? 집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40만 원 들어오는데 150만 원 이상 나가요. 집 있다고 안심했는데 연금 나온다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총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의 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문제가 뭔지 알겠어. 아내가 묻더군요. 뭔데?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 안 돌고 있는 거야.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문제는 확실히 파악했지만 해결책은 정말로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게 또 한 번의 절망이었습니다. 아내의 질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에 저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문제는 알겠는데 막상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몇 가지 방법이 생각나긴 했지만 하나같이 막다른 길 같았어요.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집을 파는 거였습니다. 집을 팔면 현금 3억 원이 생기죠. 그럼 당장 수억 원의 거금을 손에 쥘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이 저를 꽉 붙잡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야? 월세를 낼까요? 한 달 40대 50만 원짜리 작은 방을 얻어서 살면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든다고 쳐요. 3억 원이면 1년에 1,800만 원, 대략 16에서 17년은 버틸 수 있는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르면, 큰 병이 나면, 그리고 그게 다 떨어지면 그땐 정말 끝장 아닌가요? 그때 나이는 거의 90살입니다. 집을 파는 건 절대 답이 아니었어요. 그럼 두 번째, 비상금을 쓰는 건 어때요? 아직 2천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보태 쓴다고 치면 40개월, 즉 3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해결이 아니라 미루기에 불과했습니다. 비상금이 영영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죠. 만약 그동안에 저나 아내에게 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돌아갈 데가 없어요. 비상금을 쓰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 집은 못 팔고 비상금은 못 쓰고 연금은 부족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 마치 좁은 골목 안에 완전히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또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중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혼자 끙끙대지만 말고 도움을 청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동주민센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노인이 집도 있고 연금도 받는데 가서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찮은 이야기를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쟤네는 왜 저러지? 하는 눈치가 보일 것 같고요. 하지만 혼자 끙끙대봐야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지 담당을 맡은 젊은 직원분께 조금은 망설이면서 솔직하게 말을 꺼냈어요. 연금을 받고 사는데 매달 생활이 너무 빠듯합니다. 혹시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자분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시더니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집이 있냐? 연금은 얼마냐? 다른 소득은 있냐고요? 제가 모두 대답을 하자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제게 묻는 겁니다. 어르신, 주택연금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주택연금, 그게 뭔가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시면 그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으실 수 있는 제도예요. 저는 바로 의심이 가더라고요. 아니, 그거 집 뺏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은행에서 집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담당자분은 웃으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계속 사시는 동안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평안히 사시는 거예요. 집을 팔고 나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도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뭔가 함정이 있겠지. 집에 돌아와서 아내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대. 집 담보로 맡기면 매달 돈이 나온대. 아내도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게 진짜야. 사기 아니고. 불안한 마음에 저희 부부는 바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제도더라고요.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조건도 맞았어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되고 집값이 12억 원 이하면 됐죠. 우리 집은 3억 원이니까 충분했고요. 가장 궁금한 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였죠. 70세 기준 3억 원짜리 집이면 한 달에 약 89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89만 원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금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90만 원인데 거의 똑같은 금액이 매달 더 들어온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내께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봐. 89만 원이래. 아내도 깜짝 놀라셨어요. 진짜로? 매달 그렇게 들어와. 그래, 매달. 하지만 그 다음엔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만약 우리가 오래 살아서 집값 3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은행에서 손해보는 거 아냐? 나중에 그 차액을 되갚으라고 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무서웠거든요. 다시 인터넷을 찾아보던 저는 안심시켜주는 문구를 발견했어요.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청구 없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서 3억 원을 훌쩍 넘는 돈을 받아도 그 초과분을 갚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반대로 받은 돈이 집값보다 적으면 남은 집값은 자식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깊은 감회에 잠기며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정말 있었구나. 우리는 왜 몰랐을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진작 알았더라면 이 고통의 3년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죠. 주택연금만큼이나 중요한 걸 그 담당자분이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죠. 하루에 3시간 정도 경로당이나 공원 같은 데서 봉사나 환경정리 같은 공익활동을 하는 거래요. 한 달에 나오는 활동지원금이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0만 원이요.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새로운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존 연금이 90만 원이에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89만 원이 더해지죠. 거기에 노인 일자리를 하면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달에 209만 원이 되는 거였어요. 세월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140만 원으로 퇴직금까지 깎아가며 쪼들리던 사람이 이제 한 달에 거의 70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리고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게 스멀스멀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순조롭게만 풀리지는 않았어요. 아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거든요. 잠깐만, 이거 집을 담보로 잡는 거잖아. 우리가 죽고 나면 애들한테 물려줄 이 집을. 맞는 말이었어요. 자식 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동의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집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일한 재산인데 우리 마음대로 담보로 잡아도 되는 걸까? 그리고 말없이 해버리면 나중에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아내도 같은 고민이었어요. 애들한테는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알면 더 섭섭해 할 거야. 결국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바쁘다는 걸 알지만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아들은 목소리로 걱정을 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프신 거 아니죠? 그 주말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는 데려오지 않고 혼자 내려왔어요. 밥을 먹고 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돈이 좀 부족하단다. 연금만으로는 좀 빠듯해. 아들이 놀라더군요. 그러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봤자 너희들만 바쁜데. 아들이 진지해지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야. 그리고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담보로 매달 9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사는 동안은 계속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까지요. 아들이 오랫동안 가만히 듣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이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없다. 다만 우리가 죽고 나면 집은 은행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제가 답변을 하고 나니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솔직히 아들이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았죠.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세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뭐? 하시라고? 네, 주택연금 하시라고요. 아들은 더욱 확고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집 상속받을 생각 없었어요. 서울에 제 집도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사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집 하나보다 그게 100번 낫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한 가지 더 확인했죠. 근데 누나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누나도 함께 상속권이 있는데 꼭 같이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었죠. 같은 동네에 사는 딸에게도 꼭 이야기해야 했어요. 며칠 후 딸이 집에 왔을 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아들이 이성적이었다면 딸은 감정적이었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힘드셨어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리고는 형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오빠랑 생각이 같아요. 집보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고 편하신 게 중요하죠. 편하게 사세요. 딸이 돌아간 뒤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애들 다 컸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했던 게 부끄럽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마음의 짐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당당하고 너그러웠어요. 그제야 마음의 짐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이제 진짜 우리의 노후를 바꿀 준비를 시작해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해결책은 보였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주택연금만으로는 약간 아쉬웠거든요. 매달 89만 원이 더 들어오면 기존 연금 90만 원과 합쳐서 179만 원이 되죠. 생활비를 150만 원 정도로 잡으면 한 달에 29만 원 정도가 남는 셈이에요.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지만 저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비상금도 다시 모으고 싶었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러려면 수입이 더 필요했죠. 주민센터 담당자분이 알려주셨던 그 노인 일자리, 이걸 실천에 옮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하려고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어요. 담당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30시간 정도 공원 환경 정리나 경로당 보조 같은 일을 하면 월 29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29만 원, 하루 3시간이라면 할만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바로 될 수도 있고 대기자가 많아서 2~3개월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신청서를 내고 집에 돌아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어요. 고작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죠. 자리가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7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 다시 일하러 가다니 이게 될까? 첫날 아침 나갈 때는 떨렸어요. 일하는 곳은 동네 경로당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길 좀 정리하는 정도였어요.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같이 하는 분들은 7, 8분 정도 되셨는데 모두 저와 비슷한 70대 초중반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아침 9시에 모여서 12시에 끝나니까
힘들면 중간중대 쉬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어색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인사도 나누고 점점 이야기도 트이게 되었죠. 알고 보니 다들 비슷한 사정이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나오신 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오신 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돈보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나왔어. 집에 있으면 하루가 3일 같단 말이야.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가 정말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제 생활에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7시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아침 먹고 9시에 출근하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의 그 리듬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물론 훨씬 자유롭고 부담 없지만요. 하루 3시간 일하고 나면 12시에 끝나는데 가끔은 같이 일하는 분들과 점심을 먹기도 했어요. 동네 식당에서 된장찌개 하나 시켜놓고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당신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 밖에 나가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저도 스스로 느꼈어요.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물론 29만 원이라는 돈 자체도 좋았지만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목적, 만날 사람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그게 주는 자긍심과 보람이 정말 컸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저도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를 한다는 경험 자체가 저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도 무사히 마무리되었어요. 서류 준비하고 심사받느라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89만 원이 제 통장에 착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함께 통장 내역을 보면서 저희는 실감이 났습니다. 3년 동안의 막막함과 불안 속에서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구멍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이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후 진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현실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의 월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부부 합쳐 50만 원, 주택연금 89만 원, 노인 일자리 29만 원, 모두 합치면 월 228만 원이 들어옵니다. 3년 전 우리의 수입은 고작 14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퇴직금을 깎아 먹으면서 간신히 맞추던 금액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228만 원, 거의 90만 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에요. 그럼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 고정비로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료 20만 원. 이것만 해도 50만 원은 훌쩍 넘게 나갑니다. 변동비는 식비 40만 원, 병원비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생필품 7만 원, 교통비 3만 원. 다 합치면 120만 원 정도 되죠. 들어오는 228만 원에서 나가는 120만 원을 빼면 108만 원이 남는 계산이에요. 물론 매달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경조사가 많은 달도 있고 병원비가 더 나갈 때도 있죠.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 한 달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계산해도 78만 원은 남습니다. 3년 전에 저희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매달 마이너스였어요. 퇴직금에서 50만 원, 70만 원씩 빠져나가던 때 말이에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매달 돈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쌓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3년 전에는 병원에 갈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검사 꼭 해야 하나? 이 약 정말 필요할까? 하고 말이죠. 지금은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갑니다. 필요한 약이 있으면 별 고민 없이 삽니다. 3년 전에는 손주 생일에 용돈 5만 원 주는 것도 고민이었어요. 이번 달은 좀 빡빡한데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은 손주들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줍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가장 큰 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3년 전 아들이 저희가 보태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같아요. 자식들도 저마다 살기 바쁜데 내가 왜 그들의 짐이 되어야 하죠? 3년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손 벌려야 하는 날이 오는 게 아닐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내 돈으로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요. 아내의 표정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3년 전에는 가계부를 볼 때마다,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아내는 가끔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은 좀 남을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주는 안도감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번 달도 빠듯하겠네. 가 입버릇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부자가 되었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월 228만 원이 결코 큰 돈은 아니죠. 사치스러운 여행을 다니거나 비싼 것을 마음껏 사는 생활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3년 전에는 매일 밤 이러다 어떻게 되지? 돈 다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끙끙댔죠.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잠이 잘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혹시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돈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집은 있는데 매달 쪼들린다고요. 저도 정확히 그 상태였습니다. 3년 전에 저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라서 3년을 끙끙댔던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 비상금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거의 바닥을 보였던 그 비상금 말이에요. 4천만 원이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었죠. 그 속도라면 3년 안에 다 될 뻔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매달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중 50만 원씩을 비상금 통장에 넣고 있어요. 1년이면 600만 원, 2년이면 1200만 원이 모입니다. 5년이면 3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퇴직금 4천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비상금이 다시 쌓인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에게는 힘이 됩니다. 비상금이 왜 중요하냐고요? 70이 넘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내가 아플 수도, 제가 쓰러질 수도, 집에 큰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때 당장 쓸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결국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싫습니다. 비상금이 있어야 진정으로 마음이 놓이는 거죠. 덕분에 가끔은 작은 여행도 떠납니다. 1박 2일, 가까운 온천이나 바다로요. 비싼 숙소나 식사가 아니라 그냥 아내와 둘이 바람도 쐬고 오는 거예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행은 무슨, 그 돈 아껴야지 그 생각뿐이었는데 말이죠. 친구들을 만날 때의 부담감도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임비가 부담되어 핑계를 대고 안 나가기도 했죠. 지금은 달라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친구들을 만나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나 싶어요. 퇴직 후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외로움이었는데 그 공허함도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월 228만 원 버는 150만 원 쓰고 70에서 80만 원 남기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병원 갈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용돈 줄 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가끔 작은 여행도 떠납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상금이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매달 말이에요. 이것이 부자의 삶은 아니겠죠. 하지만 괜찮은 노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연금이 나와도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총자산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저는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70살이 넘어서야 3년을 끙끙대며 겪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보다는 빨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